안녕하세요. 기업의 숨겨진 이야기, 역사, 전략, 그리고 성공의 비밀을 파헤치는 언니들의 수다 브랜드 디코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그냥 기업 소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브랜드들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풀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브랜드가 또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젠마입니다. 저는 최미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브랜드는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사랑하는 미국 마트. 어딜까요? 두두두두두두 바로 코스트코. 예, 사실 코스트코는 그냥 뭐 싸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왜 전 세계 수많은 유통업체 중에서도 코스트코가 이렇게 특별한지를 조금 깊이, 아니지, 아주 깊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사랑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자, 코스트코 이야기 저희가 총 6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위대한 기업이 그렇듯 코스트코도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아이디어로 시작된 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다소 낯선 사람들과 기업들이 만들어낸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시작이 숨어 있어요. 맞아요. 오늘부터 그 흥미로운 역사와 배경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일부의 제목은 바로 코스트코의 씨앗, 솔프라이스와 패드마트인데요. 솔프라이스가 누구지? 패드마트는 또 뭐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쉽게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라 좀 흥미가 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솔프라이스는 패드마트 이름만 들으면 좀 생소하시죠? 네. 근데 코스코를 이야기할 때 이 두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코스코는 단순히 싸다, 양 많다 이런 걸로만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철학과 전략을 가진 기업이거든요. 자, 심지어 투자계의 전설 찰리 멍거, 워런 버펫의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죠. 이 찰리 멍거조차 코스코를 엄청 사랑했어요. 자, 그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코스코는 고객들에게 헌신하는 광신도와도 같은 기업이다. 저는 코스코의 모든 점을 사랑한다. 완전히 빠져있다. 주식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코스코는 정말 훌륭한 회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찰리 멍거의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애정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코스트코 정말 좋아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들 열광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같이 디코드 해볼까요? 자, 여러분, 코스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거대한 창고형 매장, 대용량 상품,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한 핫도그 세트까지. 미국 사람들은 코스코를 소비자 가치의 디즈니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일단은 생필품 같은 뭐 삼겹 화장지라든가 계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냉장고나 야외용 창고 또는 또 고가로 가면은 다이아반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만든 초밥이나 와인, 치즈 같은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게 그 마트 앞에서 파는 그 핫도그하고 탄산음료 세트죠. 근데 그게 아직도 2,000원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지도 이제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그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 가격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네, 맞아요. 자, 근데 언뜻 보면 코스코의 운영 방식은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대량으로 싸서 싸게 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날의 코스코를 만든 건 수십 년간의 의도된 결정과 혁신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넉넉한 자동차 한 대당 주차 공간, 구운 통닭 같은 것도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단순하게 많은 걸 싸게 판다는 우리나라의 박리담의 전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가 봐요. 네네네. 그렇지만 코스코의 목표는 간단해요. 고품질 제품을 최저 가격으로 제공해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걸 포기했는지 이 6부작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혹시 워런 버핏이 찰리 멍거와 코스코에 대해 이야기한 유명한 농담 아세요?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특히 그 미국인들의 유머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워린 버핏과 찰리 먼거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납치당했어요. 납치범들은 버핏과 먼거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었죠. 먼거는 죽기 전에 자신이 코스코의 장점에 대해 얘기했던 그 유명한 연설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자, 이번에는 납치범들이 버핏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나를 먼저 쏴 죽여줘 라고 그랬대요. 네. 코스코 얘기는 지겹게 들었다는 뜻인 거죠. 네네네네. 이거 실제 버크셔사 연례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그 생전에 찰리 먼거는 이제 코스코 이사회에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또 이 예화를 통해서는 찰리 먼거와 그 워렌 버핏하고의 그 친밀감도 또 느껴지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찰리 먼거의 코스코 사랑은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코와 관련해서 엄청난 또 통계도 있는데, 코스코는 30년 동안 매출이 매년 약 10%씩 성장했어요. 코스코 창고 매장의 평당 매출은 월마트보다는 보석 회사 티파니와 더 가까운 거예요. 와우. 코스코는 미국에서나 다른 국가에서도 확장할 여지가 아직도 엄청나게 존재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또 다른 통계는 코스코의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와 관련된 건데요. 코스코의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제품 매출이 나이키 전체 매출보다 높아요. 어쩌면 매출로만 따지면 커클랜드 시그니처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포장재 브랜드일 수도 있답니다. 오, 엄청나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부릉부릉부릉 코스트코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봐 주세요. 네. 코스코는 1983년 짐 시네갈과 제프리 브로트먼이 함께 미국 시애틀에 설립했어요. 제프리 브로트먼은 소매업자 집안 출신인데 스타벅스의 초기 투자자였고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었어요. 스타벅스도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했으니까 좀 뭔가 시애틀에는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예. 코스코는 1983년에 설립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코스코는 코스코와 그 전신 회사인 프라이스 클럽이 합병된 결과예요. 예, 저 기억나요.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름이 프라이스 클럽이었던 것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자, 프라이스 클럽은 실제로 솔로몬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인데 솔로몬을 짧게 말해서 솔 프라이스라고 미국 사람들은 주로 불러요. 자, 솔 프라이스는 미국에서 창고형 소매 모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통계의 대부예요. 이분은 1916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1940년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원제 매장 페드코를 벤치마킹해서 페드마트라는 체인을 설립했다가 자기 회사에서 밀려나서 만든 게 프라이스 클럽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는 이 미국 창고 매장 산업 역사 전체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회사들이 다 같은 회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모두 솔 프라이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가 수년간 쌓아온 학습을 통해 오늘날의 코스코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앞단만 좀 들었는데 되게 흥미진진한 게 일단 솔프라이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거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이거는 또 다음에서 풀어주실 텐데 이렇게 성공적인 회사는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로만 해서 그대로 성공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공감합니다. 저희가 한 기업의 성공을 아주 쉽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역사를 봐야지 저희가 그 속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16년 1월 뉴욕시 브롱스 지역에서 솔로몬, 짧게 말해서 솔 프라이스가 태어납니다. 솔 프라이스의 부모는 벨라루스에서 온 유대인 이민자였어요. 솔 프라이스의 부모는 솔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이민자 입국 수속을 하는 뉴욕에 있는 앨리스 아일랜드에 도착했는데 둘 다 10대였어요. 둘 다 10대였다고요? 그럼 당연히 돈도 한 푼 없었을 텐데. 당연히 돈은 한 푼도 없었죠.
영어도 할 줄도 모르고 또 오. 돈도 없고 되게 용감한데요? 그렇죠. 용감한 건지 아니면 무모한 뭐, 건지. 네. 네. 10대니까. 아, 그쵸. 그래서 솔로몬의 부모는 당시 뉴욕에 사는 다른 유대인 이민자들처럼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자리 잡은 의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공장들의 환경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 올리버 트위스트 생각나시죠? 아, 네네네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사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1911년에 있었던 트라이앵글 셔트 웨이스트 공장 화재 사건에 대해 읽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미국 노동운동의 시작이 되었어요. 자,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산당과 사회당이 이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대요. 정말 끔찍한 화재 사건이었어요. 어우, 자, 당시 공장주들이 공장 근로자들이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근로자들을 건물 안에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일을 시켰어요. 정말로 문을 잠그고. 그런데 화재가 일어난 거죠. 너무 끔찍해요. 문이 상상으로도. 잠겨서 말도 안 되게 1,146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대부분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었어요. 이게 뭐 다행히 솔의 부모님은 이 트라이앵글 공장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모들이 일했던 공장도 별반 상황은 다르지 않았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 솔 프라이스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소매 자본주의자인데 트라이앵글 셔트 웨이스트 공장 운동,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시대의 뉴욕과 유대인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비롯된 사람인 것이에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월튼 있잖아요. 그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걸로 기억하는데요. 1918년도에 태어났죠? 네네네, 맞아요. 그들은 샘 월튼과 솔 프라이스는 공유되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샘 월튼도 자신의 자서전 Made in America,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이 샘 월튼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그 책에서 밝혔는데 자신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솔 프라이스의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훔쳤대요. 근데 되게 솔직한데요? 네. 자서전이니까. 네. 솔 프라이스는 어릴 때 약간의 이제 장애가 생기는데 왼쪽 눈이 처지는 현상이 생기고 이런 점에 대해 당연히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그 컴플렉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서 그 모든 에너지를 학교 공부에 쏟아붓고 2학년이나 월반을 합니다. 되게 똑똑했나 봐요. 노력형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나 고등학교 중간에 가족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이사를 가요. 완전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간 거죠. 당시 샌디에고 인구는 겨우 15만 명밖에 안 되었었어요. 아, 이게 감 잡기가 되게 그런데 지금 미카님 사시는 고양시만 해도 100만이 넘잖아요. 네. 그럼 지금의 고양시가 당시 샌디에고에 비하면은 거의 한 7배 이는 된다는 건데 그때는 정말 작은 도시네요. 네. 그때는 퀄컴도 없었고 미 해군과 방위 산업이 시작 단계에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작은 도시였어요. 자, 샌디에고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솔은 아내를 만나는데 고등학교 여자친구와 결혼한 거예요. 이름이 헬렌. 신정파. 맞아요. 이름이 헬렌 모스코위츠였어요. 근데 샘 월튼의 아내 이름도 헬렌이었어요. 헬렌 럽슨. 아, 그 당시 유행하는 이름이 헬렌이었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둘이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그러게요. 그리고 샘 월튼의 아내 헬렌처럼 솔의 아내 헬렌도 남편 사업에 큰 도움을 줘요. 솔 프라이스의 아내도 샌디에고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에 하나였으니까. 아, 일단 와이프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도 있고 월마트랑 둘이 그 솔프라이스랑 보면 약간 평행이론 같은데요? 네. 그죠? 와이프 이름도 같고 도움도 받고. 도움도 받고. 네네네. 또 월튼이 샘 프라이스를 많이 카피도 하고. 헬렌 가족은 고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에 샌디에고에서 고철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최고로 유망한 업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바로 2차 대전 전인데, 이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샌디에고가 엄청난 변화를 겪기 때문이에요.
샌디에고는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주요 위치가 되고 2차 대전 중에는 핵심 해군 작전지가 되어요. 그래서 유명해지게 되었나 봐요. 네, 사람도 많아지고 예. 샌디에고에서 조선업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철이 필요하게 되고 샌디에고는 전쟁 중에 오히려 호황기를 누리게 되어요. 샌디에고에 가면 거대한 규모의 아쿠아리움 시월드도 있지만 박물관 같은 곳에 가면 이 도시 엄청난 해군과 관련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군 문화는 지금 거의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자, 2차 대전 동안 수많은 해군과 군인들이 샌디에고를 거쳐가게 되는데, 자, 막상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이런 캔서스 같은 이제 시골 출신들은 굳이 그 고향에서 계속 살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거예요. 젊으니까 지금. 그쵸. 예. 다 우리 서울로 올라가는 것처럼. 네네네. 그리고 또 샌디에고처럼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있고 이런 좋은 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샌디에고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많은 해군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네네. 솔 프라이스가 처음 이사를 갔을 때 샌디에고 인구는 15만 명이었는데 2차 대전 후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게 돼요. 자, 인구로 보면 미국에서 8번째로 큰 도시고 캘리포니아에서는 2번째로 커요. 시애틀은 18번째고 샌프란시스코는 17번째예요. 이 두 도시보다 더 큰 거예요. 정말요? 저는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샌디에고보다 더 큰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샌디에고는 2차 대전 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미국에서 소매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죠. 자,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잠깐 솔 얘기를 하면은 솔은 USC 대학에 가서 법학 학위를 받고 샌디에고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의 타이밍은 정말 끝내줘요. 소매 호황 바로 직전에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도시에서 변호사가 되면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콘실리에리, 그러니까 조언자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콘실리에리 들어봤어요. 그 한동안 했던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빈센트. 네. 거기서 콘실리에리라고 나오는데 그때 약간 콘실리에리 그러면 약간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법률적인 것도 말고 이제 거기서 다 다른 문제들도 많이 조언해주고 그 대부랑도 그로 인해서 많이 가까워지잖아요. 아들 이상으로 가까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사업, 부동산, 협상, 이혼 소송, 상속, 의뢰인의 예민한 문제까지 조언을 하게 되고 그 드라마에서처럼 의뢰인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후 솔은 샌디에고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새로운 개념의 소매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 중 하나가 The Seven Seas Locker Club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 회사는 해군 선원들이 휴가 중에 사복을 입을 때는 제복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즉 러커를 제공하는 멤버십 사업인 거예요. 굉장히 앞선 사업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업이라고 회사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항해 근무를 할 때는 개인 소지품을 어딘가 둬야 되니까 네네네. 여기다 두고 또 휴가를 나올 때는 유니폼을 입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또 똑같아 사람은. 맞아. 사복을 입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네, 그러면 유니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런 러커에 맡겨두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죠. 네, 필요한 네. 아이디어였죠. 근데 사실 사물함은 소비자를 그냥 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미끼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클럽은 온갖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세탁, 드라이 클리닝, 의류도 판매하고 장신구도 판매하고 음식, 이발 서비스까지 다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 박물관 갔다 나오면 끝에 이렇게 기념품샵이 있는 것처럼 얘들도 해군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옷 갈아입고 필요한 거 쭉쭉쭉 사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결국은. 그쵸. 근데 이제 럭커 멤버십 회사지만 여기서는 이제 락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락카와 상관이 없는 세탁, 그러니까. 음식 이런 걸 다 제공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이잖아, 전부.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친숙하죠. 그쵸. 우리 이제 코스코에 가면은 네네네.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까지. 예.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솔에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4-Star Jewelers라는 보석 판매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본인이 이제 이 회사 자체가 보석 가게를 직영하기도 했지만 다른 소매 업체에게 도매로 주얼리를 이제 제공하기도 했어요. 공급하기도 했는데 한 업체가 외부 도매 사업, 그러니까 이 주얼리를 도매로 제공하는 모든 비즈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 주얼리 회사에서 공급하는 업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페트코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의 소매 운영 컨셉이 좀 특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과 이 의뢰인들은 페트코 이게 뭐지?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했어요. 그럼 가서 봐야죠, 그죠? 저 궁금하면 가서 봐야죠. 자, 알고 보니 페드코는 비영리 회원제 클럽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페드코인 이유는 Federal Employees, 즉 연방 공무원. 처음 이제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우체국 직원에게만 개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2차 대전 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는 약 800명의 우체국 직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자신들의 구매력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연방 공무원들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시작해서 구매력을 다른 이제 연방 공무원들까지 합쳐서 구매 파워를 늘려서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더 유리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샌디에고에는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페드코는 회원 가입비를 받았는데 멤버십으로 돈을 버는 서비스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페드코는 비영리 단체이니까 가입비 $5를 한 번 내면 평생 회원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당연히 페드코는 LA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고 나중에는 그 근처에 있는 샌디에고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남부 쪽에서도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백 킬로를 운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오, 그 소문이 났나 봐요, 그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몰려온다는 건 확장할 때가 된 거네요. 그치만 그 페데코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죠? 그렇죠. 페드코의 목표는 확장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그쵸. 여기는 자기네만 그냥 잘 그치. 싸서 단체니까. 뭐 우리끼리 하면 되지. 솔프라이스와 주얼리를 팔던 회사들은 자신들이 페드코에 보내는 도매 물량을 보면서 샌디에고에도 페드코를 여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솔은 이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좋은 장소를 알고 있어. 사실 솔의 아내 이제 헬렌의 부모가 샌디에고 산업지구에 한 590평 되는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 쓸모없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또 그걸 활용하는 눈이 있었네. 그렇죠. 솔 프라이스와 4-Star Jewelers 관계자는 실제로 창고를 보고 이 건물에 샌디에고 페드코를 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 솔이 월마트의 샘 월튼 같았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샘 월튼이었다면 오케이 알았어. 페드코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솔 프라이스는 달랐어요. 어쩌면 뉴욕에서 겪었던 일들과 그 시대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은 페드코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싶다고 LA에 있는 페드코 회사에 굳이 전화를 겁니다. 전화에서는 페드코가 샌디에고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함께 공동 벤처를 만들면 어떨까? 우리에게 건물이 있고 우리가 매장을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사업 파트너가 되자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오 대표가 말했듯이 페드코는 비영리 단체예요. 사업 확장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절해요. 그런데 우리의 멋진 솔은 다시 전화를 걸어요. 우리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건 어떤가? 사업 전체는 페드코가 소유하고 우리는 샌디에고 지점만 운영할게. 페드코 너희는 우리 파트너십의 좋은 점만 누리는 거야. 기업 가치도 다 너희가 가져가. 우리는 상관없어. 우린 그냥 페드코를 샌디에고에 열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또 거절당합니다. 왜요? 페드코가 비영리 단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솔프라이스가 별로 사업가적 기질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싫다는데 그냥 하늘이 준 선물에 생각하고 그래 내가 이거 확 하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한편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솔프라이스가 굉장히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솔프라이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 말이 있어요. 어느 기자가 솔프라이스에게 현대 미국 소매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콘돔을 썼어야 하는데 라고 대답했대요. 어찌 보면 또 약간 겸손한 측면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 그쵸? 아버지라 불리는 게 사실 조금 어색하고 부끄럽고 뭐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네, 본인이 뭐 의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솔프라이스는 그냥 순진한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사업가예요. 그리고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다른 사업가들, 그러니까 지금 이 격변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나중에 코스코로 직접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페드코로 돌아가서 2번 거절을 당한 후에 솔과 동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직접 해도 이 사업을 직접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54년 11월 아까 말했던 창고 위치에 매장을 엽니다. 상호명을 정해야 하는데 뭐 일단 페드코의 복제품이지만 그래도 같은 이름을 쓸 수는 없으니까 뭐 그리고 페드코가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은 해야 하니까 페드마트라고 할까? 그래서 페드마트가 된 거예요. 페드마트 그거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이름은 좀 이상해요. 하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커요. 자, 월마트, K마트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페드마트가 처음으로 이 마트란 용어를 사용한 거군요. 원래 마켓밖에 없었잖아, 그죠? 네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쵸. 예. 지금 뭐 동네 가게도 네. 마트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이때는 이 마트란 용어가 아주 새로운 용어였던 거예요. 야, 새로운 개념이었던 거예요.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낸 거네요. 네. 네. 자, 샘 월튼도 이 아까 말했던 자서전에서 썼는데 월마트를 런칭할 때쯤에는 사람들이 이미 페드마트가 뭔지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대요. 페드마트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샘 월튼은 페드마트 브랜드에 편승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K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월마트, K마트가 된 거죠. 그래서 페드마트는 최초의 확장된 준국가적인 할인점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때 할인점이 뭐지? 할인점은 월마트, K마트, 타겟 같은 곳인데 솔이 바로 이 할인점 산업을 탄생시킨 거예요. 유통업의 아버지 맞네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이 시점에는 오늘날의 코스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페드마트는 엄청난 양의 물건을 거대한 팔레트에 올려놓고 판매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월마트, 우리나라의 이마트랑 더 비슷했죠. 통조림 한 캔을 사고 싶으면 매대에서 통조림 한 캔을 골라서 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포장식품, 잡화, 일반 상품이 모두 한 곳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이제 다 품목마다 판매하는 뭐 그로서리, 야채 가게, 뭐 옷가게 따로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페드마트는 페드코를 복제한 것은 맞는데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페드마트는 비영리 단체가 아닌 거죠. 철저한 자본주의에 기반한 영리회사로 솔과 동료들은 사업 확장이 목표였어요. 뭔지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연방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회비도 내야 하고 연방 공무원들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 대신 여기 페드코는 $5였지만 페드마트는 평생 회비를 $2로 낮춘 것 같아요. 페드코보다는 더 낮은 회비죠.
하지만 이때 매출로서 회비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회비를 받아야 했던 아주 재미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는 제조업체가 상품의 최저 판매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법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매업체가 일반 대중, 즉 일반 고객에게 그 공장에서 책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실제로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할인점, 할인, 디스카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조사의 최저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 법망을 피해갔을까요? 이게 멤버십 클럽인 경우에는 일반 대중, 일반 고객에게는 열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약간 예, 폐쇄 시장이죠. 그쵸.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한정된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률을 피하고 제조사가 지정한 최저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쏘리 운 좋게 알게 되었고요. 이 운이 좋기도 하지만 소리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한 게 사실은 신의 한 수였네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소를 미국 자본주의 소매업자 중 최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프라이스 클럽, 홀세일, 코스코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이것도 솔 프라이스가 발명한 거예요. 솔 프라이스는 먼저 할인점을 발명하고 월마트, 샘 월튼, K마트의 크레스키, 타겟의 데이튼 모두 솔 프라이스를 모방하면서 미국의 지배적인 소매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그 솔프라이스는 결국 그 유통업의 대부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만도 한데요. 오늘 어찌 보면 이 코스트코의 탄생 설화 그 부분을 이제 한바탕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좀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다음에는 유통업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 당시에는 생소했을 텐데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솔프라이스 이야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